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6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워낙 많이 다뤄서 이번에는 도입부에서 그 이후에 또 나온 이야기들은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본 이슈 3가지는 무역전쟁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뤄볼 미중 무역전쟁 또는 무역전쟁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내부적으로는 이 좌우 막론하고 합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합의점? 이런 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시장 크기겠죠. 사람이 많은 거, 인구가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기대하게 됩니다. 중국도 그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무역전쟁 관련된 규제는 미국으로 향하는 유학이나 관광을 자제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해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달러라는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쓰이는 통화고 무역이나 이런 걸 할 때 다른 국가랑도 쓰이는 통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를 잘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체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체력을. 왜냐하면 쓸만한 돈이 금고에 많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는 외국에 나가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로 송금하거나 이런 달러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라는 식으로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즉 달러가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중국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축해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계속해서 좀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멕시코의 불법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멕시코가 불법 이민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니 미국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에 무역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나 멕시코 측이나 합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만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카드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얼추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수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국가는 한국이고 수지 안 맞는다는 뜻은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독점,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곳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상품도 이미 특정 몇몇 기업에게 독점되어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이것에 관해 조사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야기를 다뤄볼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치매의 75% 정도가 이 병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 이것을 돈, 즉 숫자로만 이해해서 이 병을 치료할 가능성을 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의료,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아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국가가 수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국가는 한국이라고 했는데요. 6월 첫째 주에 나온 기사 중에 한국이 7년여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함께 나와서 그걸 간단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했을 때 이 경상수지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수지라는 말은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 수지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점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남들한테 물건을 팔고 이익이 남죠.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사오고 또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쓴 돈이 더 많다면 적자겠죠. 그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나한테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즉 내가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수지예요. 그러면 한 국가의 경상수지라는 건 뭐냐? 방금 그 예제에서 제가 돈을 쓰고 또는 벌고 하는 게 경제활동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국가도 그렇게 물건을 팔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한테 이자나 금융 이득이나 이런 걸, 투자 이득이나 이런 걸 주고, 또는 반대로 이 국가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돈을 벌어와서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한 국가가 번 돈이 더 많으면 플러스, 흑자, 한 국가가 번 돈이 더 적으면 마이너스, 적자란 뜻이에요. 한 국가의 경상수지는 그 국가가 매월 돈을 더 벌었을까 아니면 쓴 돈이 더 많았을까, 정확히는 다른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나 사람에게 쓴 돈이 더 많았을까를 보는 게 바로 한 국가의 경상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한 사람의 가계부를 통해서 그 국가의 지출과 수입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매월 체크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났는데 7년 만에 적자라고 해서 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요. 왜 적자가 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국가통계포털이나 이 국제수지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숫자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파란색 차트가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수출 감소를 꼽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흰색 점으로 된 가로선을 보면은 0이에요. 이 흰색 가로선이 기준이 돼서 이거보다 아래로 간 때가 바로 적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한 10년치 정도를 갖고 왔어요. 2009년 것부터. 그래서 쭉 보면 7년 만에 적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가장 오른쪽에 2019년 4월 이 바로 0보다 아래로 가면서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어떤 달은 잘 팔고 어떤 달은 잘 사서 이제 엄청나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7년 전인 2012년에 0보다 아래로 가면서 적자를 기록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때 잠깐 마이너스를 찍긴 했어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조금 전부터 해서 2010년경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쭉 유지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2017년에서 18년 정도부터 조금씩 아래로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다가 유지되다가 최근에 좀 하락하는 흐름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요 시기, 즉 2012년 안팎부터 2018년까지 상승하다가 유지되다가 최근 조금 떨어지는 이 흐름은 사실 굉장히 익숙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2010년부터 미국은 굉장한 호황을 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한 기업의 주식 가격도 아닌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배 정도가 상승을 해요.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가 5배나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대호황이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발전을 하더니 이제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도 중국에서 등장하기도 하죠. 스마트폰 제조도 물론이고 뭐 물류 기업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즉 중국도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가 성장하고 호황을 보이는 2010년 이후에 이런 시기는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괜찮았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워낙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상을 고려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최근 몇 개월 전까지도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도 우리 경제 상황이 괜찮아야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에서는 한국처럼 수출을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중에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 뭐가 있을까요? 저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바로 반도체가 있죠. 컴퓨터 기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반도체는 정말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S로 시작하는 두 개의 기업이 정말 큰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결국 이 시기에 경상수지가 좋았던 이유는 수출이 주도해서 한국이 수지타산이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지타산을 맞게 해준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무역전쟁이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부터 이런 세계 경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깨지기 시작하자마자 신흥국부터 타격을 입게 되고 물건이 점차적으로 안 팔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물건을 외국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한국의 수지타산을 막게 해주는 제1번이 수출이었는데 그게 타격을 맞으면 당연히 점점 하락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2019년 4월은 2018년 4월에 비해서 약 한 6% 정도 수출이 감소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상수지
수익도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은 감이 살짝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이 경상수지, 즉 우리가 흑자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났었는지 간단히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의 평균을 구해봤는데 이때는 한국이 약 9조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균으로요. 원래 이런 거는 달러로 표시를 하는데 제가 현재 환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실 때는 달러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세계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한국 물건도 많이 사주니까 가치 상승해서 경상수지가 좋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가계부가 수지 타산이 안 맞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외국인 배당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이라는 것을 팔고 사는 것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게 안에 외국인을 고용해가지고 그 외국인한테 월급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외국인이 나한테 받는 돈을 갖고 외국에다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게 입장에서 마이너스인 것. 이 가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니까. 그걸 국가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국가 안에서 발생한 돈을 외국인이 가져가면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인 거예요. 즉 외국에 지불해준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 되면 그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2019년 4월에 적자를 만들어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인이 돈을 많이 가져가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절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역시 사회적 문제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수지 타산이 안 맞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그게 매년 4월에 집중돼 있어요. 배당이 뭐냐면 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면 그럼 그 투자를 한 사람한테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이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하고 이익을 분배를 해줘요. 그게 바로 배당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당연히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도 수출을 많이 해서 이득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득이 많이 나서 분배를 많이 해주게 되면 외국인한테 당연히 분배가 많이 돼서 외국인한테 해주는 분배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한테 주는 한국으로부터 나가는 돈이 또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돈을 줄 때 매달 월급 주듯이 주는 게 아니고 한 해 정산을 다 한 다음에, 한 해 이익을 정산을 다 한 다음에 기업이 몰아서 배당을 주게 돼요. 근데 그게 주로 4월에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가져가는 소득, 은행 이자나 그리고 이렇게 기업한테 배당을 받는 것을 따로 모아서 본원소득수지라고 하는데, 이자나 배당으로 외국인이 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본원소득수지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차트에서는 제가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보시면 감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선 중에 오른쪽에 보면 특정 시기에 한참 아래로, 그냥 평균 수준이 아니라 0보다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4월입니다.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떨어진 게 2019년 4월, 이번 발표된 거고요. 바로 그 다음 게 2018년 4월, 그리고 그 다음 게 2017년 4월, 16년 4월, 15년 4월, 14년 4월이에요. 요때마다 바로 외국인의 배당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요때 집중돼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4월만 되면 경상수지에 외국인한테 준 돈이 한 방에 반영이 되니까 4월만 되면 경상수지도, 위에 파란선 보시겠어요? 자, 매칭되는 파란선 쭉 보면은 2016년 4월에도 경상수지가 훅 하고 떨어졌죠. 2018년 4월에도 경상수지가 훅 하고 떨어집니다. 2015년 4월에도 계속 상승하던 경상수지가 4월에만 훅 하고 빠집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한테 준 돈만큼 마이너스가 경상수지에서 됐기 때문이, 가계부의 마이너스로 기록이 4월에 다 반영되니까. 그래서 이번 2019년 4월에 경상수지 적자는 물론 수출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 2019년의 4월만 보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4월 이후에 매 4월마다 계절 효과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지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경상수지가 순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포함된다 라고 해서 발표된 것과 함께 전문가들도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외국인한테 많이 나가는 거냐, 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경상수지가 9조 원 정도 흑자가 났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자, 근데 지금 2019년 4월에 마이너스로 나간 이 본원소득수지라는 게 약 마이너스 5조 원 정도 됩니다. 5조 원보다 조금 더 커요. 거의 한국이 한 달에 날 수 있는 흑자의 50% 정도를 혼자서 깎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마이너스죠. 4월에만.
매년 4월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4월에만 워낙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2019년 4월에 경상수지 적자만 가지고 너무 막 난리다 망했다 이러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출 감소가 되고 세계 경제가 악화돼서 수출 국가인 한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방금 계절 효과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따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계절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계절로 인한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엔 추우니까 보일러를 많이 튼다 이런 계절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계절처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바로 계절 효과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2014년 이후에는 매년 4월마다 경상수지에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반영된다. 그럼 4월이 되면 계절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독점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먼저 독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혼자서 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고 볼게요. 이 세상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의료기기, 우리가 수술받거나 치료받거나 할 때 써야 되는 의료기기가 특정 한 기업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독점입니다. 한 제품 시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독점인 거죠. 물론 완전히 오롯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한 곳일 때만 독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여기 왼쪽에 동그란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러 개의 기업이 있지만 100개, 200개 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한 기업의 영향력이 다른 기업들을 다 합친 것보다 월등히 커서 그 시장에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기업밖에 없는 것과 다름이 없어도 독점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워낙 힘이 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먹어치우는 상황을 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제 과점이라는 단어도 있어서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점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인 건 아니지만 아주 큰 기업 2-3개, 4개 정도, 아주 큰 기업 3개 정도가 결국 합심을 하면 독점인 상태랑 다름없는 상태를 바로 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에서는 이제 독과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이 가격을 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자들, 이 기업에서 공급하는 걸 써야만 하니까요. 이 기업만 존재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그 기업이 그걸 알아요. 우리들 거 아니면은 어차피 소비자들이 쓸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요? 가격을 올려버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타격을 불러오는 거고 경쟁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이 나야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망해요. 자, 그런데 이 현재 독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장에 어떤 기업이 뾰롱하고 등장합니다. 우리는 혁신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상품을 합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하고 딱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독점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미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사줬을 테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었을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이용해서 공장을 더 많이 지어요. 또는 서비스의 양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질을 올리든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을 열심히 현금으로 쟁여놓고 있다가 경쟁자가 등장할 것 같은 순간에 이 돈을 죄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저 경쟁자가 죽을 때까지 가격을 낮춰요.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로비를 하든지 합니다. 그럼 이 경쟁자가 이제 막 등장한 아직 수익도 나지 않는 이 경쟁자가 과연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상품을 내면서? 못 버티죠.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 자체는 형성되지 않도록 만들거나 독점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그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현재 국가의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반독점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반독점, 즉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반대할 때 그 반자예요. 그래서 이 독점을 해체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라는 뜻이고, 이 조사의 주 목적은 독점이라고 밝혀지면 그 기업을 어떻게 더 작은 단위로 쪼갤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반독점 조사가 이번에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IT 기업들입니다.
IT 기업들.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조사할 거다라고는 안 했지만 초대형 IT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충 감은 오실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이 뭐가 있죠? 페이스북이 있게 되는데 그 요즘에 페이스북 누가 써요? 유행 다 지났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쓰실 수가 있죠.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 인수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본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국내 K사 같은 경우 메신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안 하는 거 거의 없죠. 한 시장에서 한 기업은 꼭 자신들의 이름 아니어도 돈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주커버그랑 같이 공동 설립한 옛날 대학교 시절부터 이 페이스북을 같이 만든 공동 설립자가 어느 날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일이에요. 많은 네티즌들,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게 되고 거기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사람도 찾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워낙 의존성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마케팅 돈은 결국 어디로 가요? 페이스북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고 의존하는 만큼 그 SNS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요즘엔 데이터만 있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워낙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가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의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의 영향력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안 좋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라고 공동 설립자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말미에는 페이스북의 해체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가 돼요. 그리고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구글로 검색하고 저도 뭐 유튜브도 구글 겁니다. 유튜브도 구글 거고 지금 구글에 가셔서요.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앱 또는 구글이 만든 런칭한 앱을 목록이 있어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있거든요. 알파벳 중에 빠진 알파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나 이것을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컴퓨팅, 연산력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미국에서 물류받는 거 아니니까 아마존 별로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라고 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홈페이지도 많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얼마 전에 아시아 쪽에 있는 이 AWS 서비스가 맛이 갔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먹통이 됐습니다.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만 의존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게 돼요. 뭐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 너 우리 기업 아니면 쓸 거 없을 텐데 확 못 쓰게 해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슈가 된 배경에는 가짜뉴스라고 하죠. 이건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페이크뉴스라고 해서 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뿌려지게 되는데 이 IT 서비스들을 통해서 구글에서도 검색이 막 되고 유튜브에서도 막 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가짜뉴스들이 무분별하게 퍼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T 기업들이 자신들은 그냥 플랫폼일 뿐이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처음엔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잘못이 없는 거냐라고 이제 2년 전 정도부터 이슈가 됐었고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IT 서비스들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역할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인 이 IT 관련된 것들도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도록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전 세계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면 좋은 영향을 만드는 IT 서비스란 무엇일까까지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살려도 돈 안 되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선 이야기를 출발하기 앞서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치매의 75% 정도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의 개발이나 연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지난 3년간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발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70%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된다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뉴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화이자라는 기업에서 이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단서를 잡고도 돈이 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이 연구를 폐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회사의 내부에서 이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지금 이미 시중 유통되고 있는 개발을 개선하거나 이런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화이자 이 기업의 내부 연구팀이 2015년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회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 엔브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근데 이 관절염 치료제를 조사를 해봤는데 기억 상실이나 인지장애라고 하는 가벼운 인지장애가 엔브렐을 투여하고 검사를 받았을 때 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발견이 된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추가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을 만큼 숫자가 나온 거죠.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이제 2015년입니다. 기억상실이나 가벼운 인지장애를 개선한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개선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결과였다고 해요. 근데 쭉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2018년에 이 회사 내부 발표 자료에는 심지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이 엔브렐이라는 약이 알츠하이머병을 안정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다라고 발표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 근데 이거를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 회사가 신약 개발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그것은 의미 있는 통계 자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화이자 출신인 임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아마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논란이 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수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구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은 대충 이해가 가지만 수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약인 엔브렐이라는 약은 이미 출시가 된 약이에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개발하고 세상에 공개하고 판매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특정 기간 동안 이 약과 똑같은 약을 팔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돼야 개발을 할 테니까 수익성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빨리 따라서 못 만들게. 솔직히 그 약 가져가가지고 분해해서 연구하면 따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네릭 약이라고 해서 복제 약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약은 훨씬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엔브렐이라는 약은 이미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이 엔브렐이라는 약은 20년의 특허 기간이 끝나서 복제 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 엔브렐로부터 알츠하이머병에 치료할 가능성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기존에 있었던 특허가 끝난 약으로부터 그게 밝혀지면 이 엔브렐이라는 이미 복제가 가능한 약을 다른 회사에서 복제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비밀까지 밝혀지게 되면 본인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브렐이라는 기존 약을 통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및 개선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2015년에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2018년에는 심지어 발표 자료에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내부 발표 자료에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이 2018년 1월 6일에 화이자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2018년 1월 6일에 발표를 해요. 어이가 없죠? 물론 진실은 좀 더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당연한 거고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전 인류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노화가 왔을 때 피해갈 수가 없으며 걸렸을 때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 발견하고도 만약에 감춰둔 것이라면
굉장히 좀 속상하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옳은 기업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조금 수익을 못 내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나쁘지 않은 좋은 기업의 상품을 좀 더 사줘서 수익성을 개선해줘야 되는 이유가 소비자들한테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부러 좀 무역전쟁 이야기는 간단히 빼고 다른 이야기들로 꾹꾹 채워 넣어봤습니다. 욕심나서 말이 길어져가지고 좀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또 편집의 힘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